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나쁜 인간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서기에 성공한 오정희라고 합니다. 제 나이 52이 되도록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7에 시집와서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로 꼬박 25해를 살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전 그저 묵묵히 참고 양보하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보답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25해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하나씩 드러났어요. 처음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나중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일 수 있나, 그게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후련하게 웃을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6,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한옥 식당에서였습니다. 저희는 점심때마다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늘 혼자 와서 백반한상을 깨끗이 비우고 조용히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게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아버지도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손님이 뜸한 틈에 그이가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귀까지 빨개져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사장님 따님이시죠?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차 한 잔만 사도 될까요?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그냥 한 번만요. 전 그때 그 수줍은 얼굴이 참 순해 보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쑥맥 같으면서도 묘하게 든든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그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을 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해요. 정희야,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정말이야. 난 그냥 너랑 평생 한 밥상에서 밥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래. 난 너 하나면 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 말에 저는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말이 제 인생 최대의 거짓말이었지만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이 결혼이 맞나 싶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는데 시댁 어른들은 달랐거든요. 그분들은 저 자신이 아니라 제 배경을 더 궁금해하셨어요. 특히 저희 친정 식당과 땅 같은 것을 항상 물어봤어요. 물론 궁금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결혼이라는 게 진짜 사랑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법률로 묶인 관계이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시댁은 묘하게 더 제가 가져가게 될 재산을 궁금해하곤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들 분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슬쩍 묻더군요. 사돈, 그 식당 자리가 목이 아주 좋습니다. 평수가 한 100평은 되겠어요. 땅도 같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웃으며 넘기셨지만 시어머니 될 분이 옆에서 거드는 말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야 뭐 며느리 하나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든 사돈댁이든 죽으면 다 자식들한테 골고루 갈 거니까 난 걱정도 안 됩니다.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마 다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죠.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말이죠. 틀린 말도 아니었고 실제로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집 며느리가 되었고 이듬해 아들을, 그 이태 뒤에 딸을 낳으며 평범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평생 식당을 지키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거예요. 손쓸 새도 없이 아버지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정희야, 이 식당하고 땅은 네가 맡아라. 네 엄마한테 아파트하고 보험금을 남길 테니 너희들 다 굶을 걱정은 없을 거다. 대신 이 식당만큼은 꼭 네 손으로 지켜라.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친정 식당과 땅은 저에게, 살던 아파트와 보험금은 친정 엄마에게 나뉘어 상속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식당의 시장이 되어 직접 가게를 꾸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손맛이 어디 가진 않더군요. 저는 정성껏 가게를 읽었고 신기하게도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 단골을 불러오고 입소문이 돌면서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맛집이 됐어요.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웬만한 월급쟁이 두세 명 몫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마누라 대단하다며 추켜 세우더니 시간이 갈수록 제가 버는 돈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급기야 집에 돈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기면 제 지갑부터 쳐다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희야, 이번에 차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네가 좀 내주라. 너 가게에서 잘 벌잖아. 여보, 그 부모님 환갑인데 네가 좀 보태. 나야 뭐 월급쟁이고 넌 사장님이잖아. 처음엔 부부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이는 제 가게 수입을 제 돈이 아니라 우리 돈, 어느새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쯤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날 무렵 저희 가족은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죠.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시동생은 그닥 믿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번 사업한다고 벌인 일마다 망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니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와 제 앞에 앉더군요. 여보, 동생이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래. 한 5천만 빌려주면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한대. 우리 형편에 그 정도는 되잖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건데. 너만 괜찮으면 빌려줘도 될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도련님이 그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이야? 작년에도 마지막이라 했고 재작년에도 마지막이라 했어. 그 돈 빌려주면 우린 절대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 해. 여보, 그래도 동생이 힘들다는데. 그럼 저번에 빌려간 돈부터 갚으면 5천만 원 빌려줄게. 솔직히 나는 돈을 빌려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솔직히 정말 차갑고 정떨어지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시동생에게 돈을 뺏기는 기분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돈들이 거의 대부분 제 수익에서 나온 돈이라는 게 더 열받았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아니, 형제간에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너 그 돈 친정에서 받은 거라고 유세하는 거야 지금? 유세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도련님은 갚을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왜 저번에 빌려준 돈은 아직 못 받고 있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도련님은 장사할 사람이 못 돼. 차라리 월급쟁이로 어디 일하는 게 훨씬 낫다고. 당신도 진짜 도련님이 잘 되는 걸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안 돼. 그날 밤 남편은 끝내 화를 풀지 않고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저는 잠든 그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제간 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라고 왜 매정하게 굴고 싶었겠어요. 다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도련님은 한번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게다가 모아둔 돈으로는 이사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애들이 청소년기라서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그 일 이후에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내 동생 빌려준 돈은 없고 집 살 돈은 있어? 알았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집 살 때 돈 한 푼도 안 낼 거니까. 어이가 없었죠. 그거랑 이게 똑같나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게 제 돈을 몇 번이나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여전히 망하는 길만 찾아다니는 시동생 일과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시댁도 똑같았어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뒀으니 며느리 네가 사면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받았지만 어차피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명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니까요. 그렇게 가게 근처에 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의는 물론 저의 단독 명의였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가 이번엔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운을 떼더군요. 예정이야, 그 식당하고 집 말이다. 그거 네 명의로만 돼 있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더라. 성우 명의로 같이 묶어놓는 게 절세에 좋다더라. 시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거들었습니다. 아이 그럼 부부가 한 몸인데 명의가 무슨 대수야. 어차피 너 죽고 나면 다 성호 거 아니니. 미리 해두면 자식들한테도 좋고, 응? 저는 웃으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감사드려요. 하지만 가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은 제 돈만으로 샀죠. 솔직히 명의 바꿀 필요가 뭐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애들한테 다 나눠줄 건데. 너무 걱정 마세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죠. 제가 받은 유산을 남편과 같이 나누라는 것도, 제 돈으로 산 집도 같이 나누라는 것도,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때는 이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랬기에 얼굴 붉히며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별일 없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더군요. 그 뒤로도 도련님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때마다 남편은 형이라는 이유로 자꾸만 그 수렁에 발을 담갔어요. 시부모님의 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의 공동 명의를 거절하자 며칠을 전화로 들들 볶으셨습니다. 정이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 부부가 무슨 네 거 내 거가 있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이기적이라뇨? 집도 저 혼자 마련한 돈으로 샀죠? 그리고 제가 도련님한테 빌려드린 돈이 얼만데 그거 돌려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시동생을 앞세우며 매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길게 넘어오며 입을 다무셨죠. 하긴 본인이 생각해도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빌려줬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뒀더니 거기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목돈은 다른 곳에 보관해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안방 서랍 하나를 늘 잠가두고는 제가 청소하다 열어보려 하면 질색을 하며 달려왔어요. 거긴 뭐하러 열어? 회사 서류 들었어. 중요한 거. 손대지 마.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부쩍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 만난다며 훌쩍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밤엔 그이의 양복 주머니에서 처음 보는 약봉지가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물으니 그이는 신경질부터 냈습니다. 그냥 소화제야. 사람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못할 거라도 있는 거야? 일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없어. 그만 좀 해.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저도 더는 묻지 못했어요.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저는 그이의 속을 점점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 그게 다 일 때문이려니 사는 게 고단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믿었으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의심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묘하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게 화를 낼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지 않아서 서운했다였어요. 그 일이 애초에 끝난 거라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남편에게 그 일은 계속 진행 중이었던 일이었죠.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버니까 생색낸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절 야박한 사람 취급하기도 했고요. 도와줄 만큼 도와줬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시댁 사람들은 마치 제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던 것처럼 무도한 사람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은 커가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나빠질 때쯤 시부모님이 갑자기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생 여행 한번 같이 안 가던 분들이 말이죠. 그때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어찌나 살갑게 구시던지요. 정이야,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군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 이번에 다 같이 바람 쐬고 화해하자. 2박 3일, 응? 늙은이들 소원이다 생각하고.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여보, 이참에 식당 문 며칠 닫고 다 같이 다녀오자. 직원들도 며칠 쉬게 하고. 어떻게 사람이 평생 일만 하고 사냐? 전 그게 영 내키지 않았어요. 솔직히 애들이 다 커서 독립한 상황이라 집을 비우는 게 힘들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 가게를 3일 동안 휴업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부탁이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런 여행 몇 번이나 가겠어. 가게야 며칠 닫는다고 안 망해. 응? 나 봐서 한 번만 가자.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평소엔 여행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던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매달려? 내가 언제? 그냥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자는 거지. 당신 고생만 하잖아. 그 말에 저는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가게만큼은 그냥 둘 수 없어서 다음날 친정엄마한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며칠만 가게 좀 봐줘. 남편이 엄마 오시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고, 응? 아이고, 정말로 이상한 일이야. 사위는 뭐 때문에 내가 가게 가는 걸 싫어하지? 내가 전 주인이라서 그런가? 일단 사위한테 연락은 안 할 거야. 너 없는 동안 가게 정상적으로 돌릴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에게 가게를 맡겨두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날에도 부담은 없었죠. 하지만 여행길은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흘리더군요. 정이야, 넌 참 복도 많다. 평생 그 좋은 식당 갖고 살았으니 사람이 가진 거에 너무 집착하면 못 쓰는 건데.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다 한 식구 건데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살아야지. 또 가게 명의 타령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사이 개선해보자고 온 여행에서 제가 또 한마디 하면 분위기 쌓이실 테니까요. 그런데 운전하는 남편이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휴게소를 지나는데도 계속 손목시계를 흘끔거렸어요. 저는 옆에서 물었죠. 여보, 왜 자꾸 시간을 봐? 무슨 약속 있어? 아니, 그 숙소 예약 시간 맞춰야 해서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어요. 남편에게 들킬까봐 저는 최대한 음량을 줄여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이야, 너 지금 어디야? 너 거기서 당장 내려. 집으로 와, 빨리.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다 말 못해. 큰일 났어. 너 지금 당장 와야 돼. 사위 옆에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 너 가게에 직원들 한 명도 안 나왔어.
내가 전화해보니까 네 남편이 가게 문 닫을 거라고 나오지 말라고 했단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으니 아무 말 없이 너만 빨리 가게로 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백미러로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무표정하게 굳어있더군요. 뒷자리에 시부모님도 동작을 딱 멈추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전 알았어요. 이 차 안에 세 사람이 지금 뭔가를 함께 숨기고 있다는 걸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시어머니가 뒷자리에서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정이야, 누구 전화니?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백미러로 자꾸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차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데 그 침묵이 어찌나 무섭던지요.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로는 말 못한다는 게 사위 옆에선 아무 말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제야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화해 여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곧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전화를 가방 안에 넣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이래.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차 좀 세워줘. 그 순간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장모가 쓰러졌다면 어느 병원이냐 같이 가자 했을 사람이 오히려 핸들을 꽉 쥐고 가속을 밟는 거예요. 지금 산속이라 못 세워. 일단 펜션 가서 생각하자. 장모님 별일 아닐 거야. 무슨 소리야? 응급실이라잖아. 차 세우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얘 진정해. 늙은이가 어지러워서 잠깐 누운 것 같고 호들갑이야. 우리 도착해서 천천히 가자. 응? 남편이 슬그머니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전화 이리 줘봐. 내가 어느 병원인지 알아볼게. 그 순간 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걸요. 마침 차가 휴게소 근처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급한 척 소리쳤어요. 나 토할 것 같아. 차 세워 빨리.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전 가방만 들고 뛰어내렸어요. 화장실로 뛰어가는 척하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과 시부모님은 유유자적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도 없이 제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가 마침 출발하려던 시외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서 교대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불나도록 말이죠. 모든 연락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도망쳤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굽이굽이 내려가는 동안 제 휴대폰엔 남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10통, 20통 받지 않으니 문자가 쏟아졌어요. 너 어디야? 당장 전화 받아. 너 혼자 대체 어디 간 거야? 화장실 안에도 없고 왜 전화도 안 받는데? 당신 대체 어디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어서 돌아와라.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니. 장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 사위가 할 말이 고작 그거예요? 그 문자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장모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친구 순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영아, 나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인데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너 연락 닿게 해놔? 나중에 도움 필요할 것 같아.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더군요. 25회를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엄마가 있는 가게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때까지도 저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친정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차근차근 말해봐. 엄마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정이야, 내가 아침에 가게 문 열러 갔는데 직원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 김 씨도 박 씨도 주방 이모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김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글쎄 뭐? 엄마 빨리 말해. 김 씨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 사장님 남편이 직원들 다 불러서 가게 곧 정리한다, 다들 그만둬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모님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으로 돈까지 한 사람당 얼마씩 쥐어줬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그 가게가 그 사람 거야?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직원을 내보내? 가게는 4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당장 오라고 한 거 아니냐?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사위가 너 모르게 가게를 통째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소유주는 저인데 남편이 직원들을 몰래 해고하고 입막음까지 했다니. 가게 문을 닫게 만들고 저를 여행으로 멀리 떼어놓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무섭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우리 식당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도저히 못 참고 택시 안에서 곧장 식당 직원 김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신호가 가고 김 씨가 전화를 받더군요. 아이 사장님, 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가게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여사님이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 남편분이 저희를 따로 부르셨어요. 가게 곧 정리한다고 다들 그만두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이라면서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쥐어주셨어요. 저희도 이상한 줄 알면서도 사장님 남편이니까 그냥.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사님, 그 가게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직원을 내보내요? 그거야 저희도 모르죠. 그분이 왜 그랬는지. 솔직히 저도 그만둘 생각까진 없었는데 입막음조로 돈을 많이 주셔서 거부할 수가 없었네요. 죄송해요. 그치만 이미 그만둔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분노보다 무서움이 앞섰어요. 남편이 저 몰래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고 이러는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식당 앞에는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식당 집기와 살림을 밖으로 빼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을 친정엄마가 2팔을 벌리고 몸으로 막아서고 계셨습니다. 이 가게가 우리 딸 가게인데 당신이 뭔데 우리 딸 가게를 정리해?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낯선 중년 남자가 서류를 흔들며 짜증을 냈어요. 아주머니, 저희도 정당하게 잔금 다 치르고 오늘 넘겨받기로 한 겁니다. 계약서 여기 있어요. 임성호 씨가 다 처리한 거라고요. 저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그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집 주인 오정이에요. 저는 이 집 판 적이 없어요. 그 계약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 매수인이 황당하다는 듯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오정희 씨 도장이랑 서명 다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도 전부 됐고 임성호 씨가 부인 위임받았다고 다 가져왔어요. 저는 그 서류를 낚아채봤습니다. 분명 제 이름, 제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을 떨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분명 제 이름 석자와 제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위임장 맨 아래 제 서명이라고 적힌 그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인데 제가 평생 써온 그 획이 아니었어요. 이 서명 누가 했어요? 이거 제 글씨 아니에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제가 떼준 적 없고요. 위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위조예요, 위조. 매수인이 어이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부인,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 되시는 임성호 씨가 직접 부인 위임받았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떼와서 도장 찍은 거예요. 내가 두 눈으로 다 봤다고요. 저는 위임한 적 없어요. 전 이 집 팔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 사람이 제 인감 훔쳐서 멋대로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골목이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친정엄마가 제 옆에 와서 매수인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봐요 봐. 진짜 주인이 안 팔았다잖아. 근데 무슨 잔금이야. 당장 짐도로 들여놔. 매수인은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보였어요. 오늘 내내 시계를 흘끗거리며 제 눈치를 보던 남편과 시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없는 틈에 이 모든 걸 해치우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제 인감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해서 친정에서 물려받은 제 식당과 땅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겁니다. 여행은 잔금 치르는 날 저를 멀리 떼어놓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매수인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장님, 이 서명 제 글씨 아니에요. 전 위임한 적도 없고요.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지금 이 거래 멈추지 않으면 사장님도 같이 사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경찰 부를게요. 매수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위조요? 아니 그럼 난 그 돈 다 어떡하라고? 그건 사장님이 사기 계약 맺은 사람한테 받아내실 일이고요. 일단 이 집에서 손 떼세요. 한 발짝이라도 더 들어오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일손을 멈췄습니다. 전 그 길로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희 집에 들어가 잠겨있던 안방 서랍을 부쉈어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남편의 모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채업자한테서 온 독촉장이 수십 장, 시동생 빚보증 서류, 따로 만든 비밀 통장, 그리고 한 달 뒤 날짜로 끊어둔 편도 비행기표 한 장. 저는 그것들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한 줄로 깨어졌어요. 남편은 시동생 빚보증에 도박빚까지 겹쳐 수억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이번에 제 집을 판 그 돈을 챙겨 혼자 외국으로 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가 한 장이었으니까요. 아마 저를 숙소에 데려다 놓고 제게 시부모님을 맡기고 와서 돈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갈 셈이었던 것 같더군요.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모두 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정이야, 괜찮아. 늦지 않았어. 네가 안 내려왔으면 정말 다 뺏길 뻔했다. 잘했다, 내 딸. 전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에 전 이 인간들을 어떻게 끝장낼지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결국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우르르 친정엄마가 사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여행이고 뭐고 다 들통난 걸 알았겠죠. 신혼집에 제가 없으니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미안해하긴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왜 멋대로 도망쳐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너 때문에 다 꼬였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도망쳐? 내 집 내가 지키러 온 게 도망이야? 너 내 인감 훔쳐서 내 집 팔아먹으려 했지? 네가 한 짓이 뭔 짓인지 알아? 사기야, 사기. 사문서 위조라고. 그때 시아버지가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큰 소리야? 다 집안 살리자고 한 일인데. 며느리 재산이 곧 집안 재산이지. 네 거 내 거 따지는 게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럼 더 이상 당연히 재산 정도는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딜 끝까지 혼자 붙들고 있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으니 옆에서 시어머니도 악을 쓰더군요. 그깟 식당 하나 갖고 유세는. 이 식당으로 돈 좀 번다고 남편이며 시댁 사람들 무시하던 넌 잘못이 없어?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살아야지. 어디 계집년이 돈 좀 번다고 시댁을 이렇게 무시해? 저는 그 순간 25년간 참아온 게 폭발했습니다. 며느리답게? 남의 인감 도용하고 서명 위조해서 집 팔아먹는 게 집안 살리는 겁니까? 그거 범죄입니다. 이 사기꾼님들아! 똑똑히 들으세요. 나 이거 다 신고할 거고 이 집 한 평도 못 가져가요. 그리고 당신! 내가 절대로 서주지 말라고 했던 도련님 보증빚!
그리고 도박빚. 내가 다 알았어. 너 그것 때문에 내 가게 팔려고 했지?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는 게 중요해? 그 빚들 나 몰래 낸 빚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이 나 데리고 여행 간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이 기회에 관계 개선해보려고 했던 내가 등신이었던 거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혼 안 해줄 수 없잖아. 우리 이혼해. 대신 난 내가 가진 거 단 한 푼도 당신한테 못 줘. 미쳤어? 이혼이라니. 난 이혼 안 할 거야.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이혼이 안 되겠어? 당신이 잘못한 일들이 수두룩한데 그거 보여주면 당신 무조건 이혼해줘야 해 어차피.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남편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그리고 당신도 나하고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내가 다 봤거든. 당신 비행기표. 내일 새벽 시간 비행기던데 나랑 시부모님만 숙소에 데려다 두고 당신은 돌아와서 가게 팔고 그 돈으로 해외로 혼자 튈 생각이었지? 어디 한번 튀어봐. 나도 경찰에 신고해서 너 죽을 때까지 한국 못 들어오게 막을 테니까. 남편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그날 밤 소동을 우리 아들과 딸이 다 지켜봤어요. 다 큰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한테 삿대질하며 욕하는 꼴을 본 거예요. 아들이 참다 못해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가 엄마 인감 훔쳐서 집 팔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남편이 흠칫하더니 자식 앞이라고 목소리를 깔았어요. 넌 어른들이 끼어들지 마. 이게 다 이 집안 살리자고 한 거야. 딸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을 살려요? 아니 잘 되는 가게를 왜 팔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저는 두 아이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봐, 애들도 다 알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래도 집안 타령할 거야?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네 짐은 내가 다 빼서 시댁에 보내줄 테니까. 남편은 자식들 앞이라 더는 큰 소리를 못 치고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친구와 함께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친구는 공인중개사로 일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설명해줬어요. 정이야, 다행이야. 이 가게 명의가 끝까지 너 혼자로 돼 있어. 네가 옛날에 명의 안 합친 거 그게 너 살린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하면 주인이 너 하나니까 네 진짜 동의 없인 누가 팔아도 그 거래가 무효라는 거야. 인감 훔치고 서명 위조한 거 증명만 하면 그 매매 계약 싹 다 없던 일이 돼. 매수인한테 받은 돈은 네 남편이 토해내야 하고. 저는 그 말에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필적 감정을 의뢰하니 이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인감을 빌려간 정황, 위조된 위임장까지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결국 매매 계약은 전부 무효로 정리됐습니다. 매수인이 저를 찾아와 사정을 했지만 전 분명하게 말했죠. 사장님 돈은 준 사람한테 받으세요. 저는 판 적이 없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사장님도 확인 안 하고 계약하신 책임이 있어요. 집과 땅을 지켜낸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빼앗으려 한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작정이었거든요. 집과 땅을 지켜낸 뒤에도 저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자들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가게 보안부터 싹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 곳곳에 작은 CCTV를 여러 대 달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간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집 앞문을 바꿔서 열쇠도 새로 다 바꿨고 카메라도 달아놨어요. 정이야, 카메라는 뭘 또 이렇게 많이 달아? 좀 과한 거 아니야? 순영아, 두고 봐. 저것들 분명히 또 기어 들어온다? 빼돌릴 폐물이랑 땅 문서 사본이 아직 이 집에 남아있거든. 저것들이 그걸 그냥 둘 리가 없어. 올 때 아주 제대로 잡아야지. 제 예상은 소름 끼치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흘 뒤 새벽 3시, 거실 카메라에 그림자 셋이 잡혔어요. 저는 애들 방에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화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방문을 예전 열쇠로 문을 열려다 안 되니까 당황해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가 왜 안 돼? 인연이 자물쇠를 바꿨나? 결국 베란다를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셋이서 안방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빨리 찾아. 폐물함 어딨어? 그 땅문서 사본도. 엄마, 이거다 이거. 일단 통장이라도 들고 가야 돼. 땅은 지금 당장은 못 팔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참지 않았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불을 켰죠. 그러고는 휴대폰 카메라로 그 꼴을 정면으로 들이대며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도둑질하던 셋이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어요. 어머나, 이 새벽에 다들 우리 집에 모이셨네요? 도둑 고양이처럼 와서 뭘 가져가려고? 폐물함? 통장? 그거 다 절도인 거 아시죠?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 카메라를 들이대? 이게 어떻게 남의 집이야? 우리 성우 집이지?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고는 미리 떼어둔 등기부 등본을 그 얼굴 앞에 탁 펼쳐 보였습니다. 성우 집? 자, 여기 똑똑히 보세요. 이 집 주인 오정희, 나 하나예요. 어디에 임성호 이름 석자라도 있나 찾아보시든가. 이 집에 이름 하나 더 넣고 싶었으면 집 살 때 돈 주는 척이라도 했었어야지. 집 살 땐 돈 잘 버는 며느리도 쓰니 며느리 돈으로 살아며 돈 한 푼 지원해주지도 않은 주제. 당신들 지금 한 짓이 뭔 줄 알아요? 남의 집 무단 침입에 절도 미수야. 그것도 야간에. 죄가 아주 차곡차곡 쌓이네. 남편이 시뻘개진 얼굴로 달려들려 했어요. 야, 이 미친년아, 카메라 꺼! 당장 안 꺼!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구더러 미쳤대? 네가 미쳤지. 20년 넘게 산 마누라 재산 노린 주제. 곧 한 대 치기까지 하겠네? 한 발짝만 더 와봐, 임성호. 그럼 주거침입에 폭행까지 추가되는 거야. 너 지금 사문서 위조의 사기에 죄목이 몇 개인 줄이나 알아? 여기서 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넌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끝장나는 거야. 어디 한번 때려봐. 때려보라고.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손을 못 댔어요. 자기도 알았던 거죠. 여기서 절 건드리면 정말 끝이라는 걸요. 저는 그 셋을 향해 카메라를 빙 둘러 보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기 거실 천장 봐. 안방 구석에도 있고. 당신들 베란다로 넘어 들어와서 안방 뒤지는 거, 그 입으로 통장, 폐물함 이야기한 거 화질 아주 좋게 다 녹화됐어. 이걸 경찰한테 넘기면 어떻게 될까? 시아버지가 그제야 사색이 되어 무릎이 풀렸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치며 며느리를 통장 취급하던 양반이 그날 우리 집 안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더군요. 설마 진짜 신고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네가 이해하고. 네, 정신이 나갔었나 보네요. 그런데 어쩌죠? 이해하고 싶진 않은데. 전 그 자리에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하나도 안 떨렸어요. 오히려 속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전 그들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저는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남편을 복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차마 제 눈을 못 보고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받아낼 수 있는 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받아낼 거야. 너 20년 넘는 동안 나 속인 값 내가 아주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여보, 진짜 이럴 거야? 그냥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안 돼? 이해? 네가 나한테 저지른 일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일이야. 법정에서 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웃기게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사실 처벌보다 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생 동네에서 점잖은 어른 행세를 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진 거잖아요. 입막음 당했던 식당 직원들이 더는 참지 않고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이 동네 상인회 모임에서 그날 일을 다 털어놓은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제게 와서 혀를 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남편이 직원들한테 입막음 돈까지 주면서 가게를 통째로 팔아먹으려 했다며? 아우, 세상에 그런 도둑놈이 어딨어? 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오면 사람들이 대놓고 수근거렸어요. 저지 며느리 친정재산 통째로 해먹으려다 들켰다며?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나이값도 못하고 어째 고생하는 며느리 돈 뽑아먹은 것도 모자라 속여서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대? 남편 회사는 더했습니다. 위조와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알려지자 회사에서도 그 일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였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결국 남편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기와 위조로 조사받는 사람을 회사가 끝까지 품어줄 리 없죠. 평생 난 성실한 가장이라며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동네에서도 회사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그들이 돈으로 막아놨던 입들이 진실을 말하도록 가만히 둔 것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잠깐 입은 막아도 진실까지 영영 묻을 순 없는 법이더군요. 남편은 결국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는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돈줄이 끊기자 빚더미에 앉은 시동생과 함께 셋이서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졌어요. 평생 집안하던 그들에게 마지막에 남은 건 빚과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저는 정당한 제 몫을 다 지켜냈어요. 남편의 사기와 위조 정황이 명백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슬프기보다 후련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가 갈라서는 게 자식들한텐 상처가 될까 봐서요. 그렇게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다 큰 우리 아들과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다 알았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우리가 엄마 지킬게. 딸아이도 제 어깨에 기대며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저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잃은 줄 알았는데 가장 소중한 걸 지켰더군요. 저는 친정엄마 두 아이와 함께 식당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떠났던 직원들도 모두 다시 돌아왔고 단골들도 사장님 응원한다며 더 자주 찾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혼이 끝나고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태 식당을 싹 다 뜯어고쳤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한옥 식당을요. 오래돼서 보수해야 하는 부분과 인테리어를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한 느낌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닦아온 그 손맛은 그대로 두고 겉만 곱게 단장한 거죠.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날 친정엄마가 마당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버지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정이야 참 곱다. 우리 딸이 이걸 다 지켜냈구나.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잘해보자. 아버지 식당 더 잘되게 만들 거야. 신기하게도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단정한 한옥이 예쁘다고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고 그 사진이 또 사진을 불러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말이면 마당 평상까지 손님이 가득 차서 저는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일군 것이 잘 되는 걸 보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는데 식당 마당으로 낯익은 그림자들이 주춤주춤 들어섰어요. 전남편과 시부모였습니다. 비를 쫄딱 맞아 후줄근한 몰골로 우산 하나 없이 셋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전남편이 먼저 입을 뗐어요. 정희야, 잘 지냈어? 가게가 많이 좋아졌네.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전남편이 한 발 다가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애들도 있고 우리가 2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제 손이라도 잡으려는 듯 다가왔어요. 예, 우리가 다 잘못했다. 늙은이들이 잠깐 욕심에 눈이 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이제 갈 데도 없다. 어? 시아버지까지 평생 한 번 안 숙이던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 다시 식구로 지내자.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졌어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다가 25년 동안 가슴에 켜켜이 눌러 담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그쪽들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잘됐다 싶으니까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내가 그쪽들 호구로 보여요, 아직도? 전 남편이 흠칫 물러섰어요. 전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성호,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어? 또 내 재산 노리니? 이번엔 동정심이라도 사서 거머리처럼 또 내 피 같은 돈 빨아먹으려고? 무슨 그런 말을... 돈을 빨아먹다니. 난 그냥 애들 생각도 나고 당신도 20년 정이라는 게 있는데... 닥쳐, 내 말 안 끝났어. 전 이번엔 시부모를 향해 돌아섰어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 며느리 재산이 곧 집안 재산이라고요? 며느리답게 굴라고요? 저 25년 동안 두 분 제사 다 모시고 명절마다 허리 휘게 일하고 도련님 빚까지 떠안을 뻔했어요.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고도 모자라서 결국 제 전 재산까지 등쳐먹으려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갈 데가 없다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또 손을 뻗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 손으로 내 인감 훔쳤잖아요. 그 더러운 손 우리 가게에 들이지도 마세요. 전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으려는 듯 주저앉으려 했어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 넌 그럴 자격도 없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똑똑히 들어. 재결합? 그딴 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내가 너희들 손에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두 번 죽어줄 만큼 멍청하지 않아. 너희가 빼앗으려던 이 가게 이제 내가 너희 없이 더 잘 굴리고 있어. 보이지? 이게 답이야.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정이야, 그래도 우리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저는 그 말을 딱 잘랐습니다. 우리 애들? 애들 이제 다 성인이라서 아빠 엄마 없어도 괜찮을 나이야. 그리고 그 애들도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순간 당신한테 실망하고 돌아섰어. 그러니까 애들 핑계 대지 마. 너한텐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그러고는 마당 끝을 가리키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가!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그 새벽 영상 들고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나가! 셋은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시아버지도 다정한 척 다 부려먹던 시어머니도 20년을 넘게 속인 전 남편도 비를 쫄딱 맞은 생쥐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빗속으로 멀어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통쾌하기만 하고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더군요.
저는 마당에 등불을 환하게 켜고 식당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두 번 다시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엄마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이면 엄마와 둘이 장을 보러 나가고 낮이면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를 함께 꾸려갑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웃어요. 별것 아닌 그 시간이 저한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가끔 마당에 앉아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던 가게는 이제 저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그저 집과 땅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었구나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급한 전화 한 통으로 저를 구해준 친정엄마. 사위 눈치 보면서도 묵묵히 가게를 지켜준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여행지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믿었던 남편과 시댁에게 친정재산을 통째로 빼앗길 뻔했지만 끝까지 제 명의를 지킨 덕에 모든 걸 되찾았고 저를 속인 그들을 법과 진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정엄마 두 아이와 함께 더 단단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하거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내 것을 지키는 건 욕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끝까지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며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